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생산관리의 제2강은 설비 배치와 라인 바란식입니다. 제2강의 첫 번째 테마는 설비 배치와 SLP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설비 배치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설비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그러한 형태, 기능식 배치, 제품별 배치, 그리고 GT 배치, FMS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설비 배치의 원칙에 들어가는 것들이죠. 이 설비 배치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QCD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유연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합니다. 즉 제조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아주 옛날에는 공정거래 기사시험이나 이런 데는 설비 배치의 이 7원칙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거는 거의 안 나와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흐르게 할 것이냐, FMS죠. 그리고 설비 간 거리를 단축할 거냐. 그 다음에 균형 원칙이라는 것은 바란싱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고, 가급적이면 GT, 묶어서, 그리고 종업원들이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다양한 품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할 것, 그리고 설비가 너무 커도 안 되겠죠. 공간을 확보할 것, 뭐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데요. 거의 출제가 안 되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관심 안 가셔도 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나오는 찍으세요. 이 설비 배치의 핵심 문제는 제품별 배치와 기능식 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제품별 배치는 기본적으로 이걸 제품별 배치라고 해야 돼요. 탭, 밀링, 뭐 드릴, 그라인딩이 순서대로 이렇게 쭉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공정이 쭉 흘러가는 대로 있으니까 작업이 쭉쭉쭉 붙어서 최단 기간으로 잘 흘러나가겠죠? 이렇게 되면 하나씩 만들고 계속 넘어가니까 제공품도 없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만들 동안 이거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군데군데 이 공정별 배치, 기능식 배치는 쌓여 있어요. 기능식, 공정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쌓여 있는데 여기는 쌓여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작업을 한 가지만 하면 되거든요. 이거 혼자 다 돌아다니면서 다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종업원 훈련이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용화 해놨는데 나중에 다른 거 만들려면 못 만들죠. 이게 다 뜯어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설비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고치기가 어렵고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산량이 뚝 떨어지면 라인이 놀아야 되는, 가동률에 영향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생산 시스템에서 나오는 얘기가 똑같이 대량 생산의 폐해가 똑같이 이 제품별 배치의 폐해로 나타나고요. 대량 생산의 장점이 제품별 배치의 장점으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공정별 배치, 즉 기능식 배치예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라인화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배치를 한 거거든요. 드릴, 그라인딩, 밀링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기능식 또는 공정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설비가 뭐 특정 제품에 맞춘 게 아니니까 매우 다양하게 확보를 해야겠죠. 여러 가지를 만드니까 범용기계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라인이 바뀌더라도 뭐 흘러가는 경로가 바뀌겠지 뭐 다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품이 바뀌더라도 문제가 안 되고 다만 숙련공이 필요하고요. 다 다룰 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훈련이 쉽지 않다. 이것이 문제점이 되겠죠. 이거 외에는 조선소와 같은 경우를 고정 위치 배치라고 합니다. 즉 조선소 같은 경우는 도크가 정해져 있죠. 도크가 정해져 있고요. 이게 제품도 일로 이동해서 거쳐가고요. 사람도 이동해서 거쳐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품 설계 기계가 다 이 작업장에 와서 움직여가는 대로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형태가 되죠. 건설 현장 마찬가지죠. 이러한 형태가 고정 위치 배치가 됩니다. 예를 들면 리조트를 짓는다 또는 리조트를 운영한다 이런 것들도 다 고정 위치 배치가 됩니다. 기출문제 참조해 주세요. 자, 그리고 그룹식 배치. 이 그룹식 배치는 GT 배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들 유사한 걸 묶어가지고 하나의 짧은 거리의 동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묶어놓은 형태의 배치를 그룹식 배치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율동식 배치라고도 합니다. 즉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형태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따라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율동식 배치다 이런 표현을 쓰죠. 즉 배치 생산 방식에 적합하며 이동거리를 최소화한다. 그리고 다품종의 흐름화를 추구한다. 대표적인 것이 유라입니다. GT 셀룰러 생산 방식이다 이렇게 되고요. 율동식 배치와 그룹식 배치는 동일 의미로 축제가 되니까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한 설비 배치를 실현하는 기법은 SLP라는 게 있습니다. 이 SLP가 대표적인 설비 레이아웃을 깔아가는 기법인데요. 리차드 머드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머드는 이 SLP 이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 5가지를 정해가지고 먼저 이것이 결정돼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것의 결정은 굉장히 웃깁니다. O, P, Q, R, S, T 이렇게 순서대로 놓고요. 거기다 하다 붙였어요. P는 제품, Q는 수량, R은 경로, 그 다음에 S는 서비스, 그리고 T는 타임, 즉 시간, 이 5가지를 요소로 보고 이 요소에 의해서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재밌는 친구죠. 예, PQRST. 예, 이 SLP로는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것이 PQ 분석에 따른 시험입니다. PQ 분석에 따른 시험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본적으로 제품의 생산량을 Y축으로 놓고요. X축에는 프로덕트, P, 제품의 종류들을 세웁니다. 그러면 제품의 종류에 대해서 파레토도를 그래요. 생산량에 대한. 그럼 이렇게 생산량이 줄어가게 되어 있죠. 그럼 이 중에서 주력 품목을 A 클래스, 소품종 대량 생산 계통, 그 다음에 중품종 중량을 B 클래스,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을 C 클래스로 구분을 합니다. 이 중에서 A 클래스에 관련되는 제품들은 라인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그러면 제품별로 배치한다. 대량 생산할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조립도를 그린다. 이렇게도 나오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도표로서 시험에 나와 있는 게 A그룹은 어떤 도표를 그리느냐? 그러면은 고진토 도표를 그린다 그러는데 이 고진토 도표는 조립공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라인 방식 생산을 해야 되니까 조립공 정도를 그리겠다. 이런 얘기가 되죠. 예, 근데 그게 조립공 정도라고 안 나오고 고진토표라고 나오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진토 잘 모르겠다고요? 그냥 가제트 8 이렇게 생각하세요. 쫙쫙 늘어나잖아요. 흐름화. 그러면 A그룹이다. 금방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B그룹에서 사용되는 기법은 다품종 분석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하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아마 인터넷에 검색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C그룹은 공정별 배치, 기계식 배치가 되죠. 네, 그래서 분석은 프롬투 차트라는 걸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요. 주로 자재를 배치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투빈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A그룹은 제품별 배치, 고진토표. B그룹은 GT셀 그리고 다품종 분석표. C그룹은 프롬투 차트. 프롬투 차트와 다품종 분석표는 다릅니다. 반드시 C는 프롬투 차트, B는 다품종 분석표로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SLP를 하는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활동 상호관계 분석을 하는 건데요. 이 활동 상호관계 분석을 하게 되면 주로 관련도를 R의 이오우로 나타냅니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악의 세계는 R의 이오우. 아, 매우 관련이 있다. 에, 관련이 깊다. 이, 관련이 있다. 오, 관련이 적다. 우, 관련이 없다. X 그러면 떨어질수록 좋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에이오. 참 이 사람 재밌는 사람이죠. 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모음만 연결시켜서 나타낸 것을 활동상호관계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에이오에 따라서 관계도를 선으로 나타낸 것을 흐름활동상호관계 분석이라고 합니다. 아, 병장. 즉 A와 B의 설비는 관계가 매우 깊다. 선 4개. 병장. N은요 3개. E는요 2개. O는요 1개. U는 아무것도 표시가 없어요. X는요 파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병장, 상병, 일병, 이병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는 걸 아시면 쉽게 이해하겠죠? 이렇게 표현된 것을 흐름활동 상호관계 분석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설비들하고 관계를 연결시킨 다음에 이것들을 도면에 나타낸 것을 면적 상호관계 분석이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저도 굉장히 이걸 많이 그렸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플랜트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생산기술의 대표적인 업무 분야죠. 제2강의 두 번째 테마는 라인 바란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이번에는 과거에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잘 안 나오는 라인 편성에 관한 거예요. 라인 편성 과거에 한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굉장히 계산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이제 시험 범위에서 없어져서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출제율이 굉장히 뚝 떨어졌죠. 라인 바란싱은 에러 공정을 제거해서 라인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방식입니다. 에러 공정이 뭐냐 하면은 사이클 타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공정을 얘기합니다. 이 사이클 타임이 가장 많이 걸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공정이 라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 이게 막대 그래프가 걸리는 사이클 타임인데요. 이게 제일 길죠. 예, 4번이 제일 기네요. 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을 이것을 에러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인을 균형한다는 것은 라인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인데 라인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원인은 단순히 에러 공정만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몇 가지 조건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네 가지 형태인데요. 먼저 당연히 에러 공정의 시간이 너무 길 때, 즉 라인이 불균형할 때는 당연히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앞에는 공정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병렬 공정이라고 부르는데요. 병렬 공정에서 직렬 공정으로 공급이 되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과부하 걸리겠죠. 네, 이럴 때 병목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에러 공정이 병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보틀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모가지란 얘기죠. 네, 이런 형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후 공정의 로트 크기가 다를 때 주로 이제 가공 라인과 조립 라인 경우인데 가공 라인이 통상 조립 라인보다 사이클 타임은 짧아요. 대신에 잡체인지 시간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보통 라인을 끊어놓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연결될 때 여기서는 대량으로 나오고 여기서는 그만큼 사이클 타임이 기니까 언바란스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의 경우에는 생산객이 변경되는 경우에요. 그러면은 갑자기 중간 공정에 따라서는 양이 폭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계획의 변경은 순간적으로 공정과 공정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급적 생산계획은 변경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원인에 의해서 공정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인 바란싱 기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피치 다이어그램에 의한 라인 편성 기법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적용이 됩니다. 이 순서도 시험에 나옵니다. 제일 먼저 어떤 대상을 할 것인지 라인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측정한 뒤에 각각의 시간을 이렇게 라인 편성표를 작성합니다. 이 라인 편성표를 작성해서 현상을 평가한다는 것이 어느 것이 에러 공정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이 에러 공정이 확인되게 되면 여기에 인원을 2인을 투입하게 되면 시간이 2개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거보다 편성 효율이 좋아지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편성 효율이 높아질 때까지 계속 다음 공정에 또 2명을 집어넣고 다음 공정에 또 2명을 집어넣고 해서 계속 줄여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라인 편성 효율이 좋은 값을 최저간으로 결정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거는 과거 인건비가 싸던 시절에는 사실 가능했지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딱 잘리게 알맞겠죠. 이러한 라인 편성을 계산하는 기법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공정이 3개가 있는데 1, 2, 3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쪽은 10초가 걸리고 이쪽은 15초가 걸리고 이쪽은 7초가 걸린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M이 사람 수입니다. 3명이 투입되었죠. 그 다음에 사이클 타임이 가장 긴 것은 2번 공정입니다. 15시간이죠. 그 다음에 세 공정의 시간은 합이 32시간이 되네요. 이것을 계산하면 0.711이 됩니다. 즉 71.1%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건 라인을 불안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제일 긴 데가 2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둘로 나눠지지만은 시간이 둘로 나눠지만 2개가 되니까 결국은 위의 시간 32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총 시간은 32인데 이번에는 네크 시간이 뭘로 바뀌냐면 10으로 바뀌죠. 대신 인원이 여기 2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4명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40분의 32가 됩니다.
그러면 0.8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3명일 때 효율은 71%인데 1명을 더 집어넣으면 효율이 80%가 되니까 효율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계속 계산해 가면서 가장 효율이 좋을 때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이제 피치 다이어그램에 의한 라인 편성 기법입니다. 즉 라인 분할법이라고도 합니다. 반면에 라인 편성 효율을 묻지 않고 1에서 라인 편성 효율을 뺀 라인 불균형률도 실무에 나오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불균형률 문제인지 라인 편성 효율 문제인지 또는 분할을 통해서 라인 편성 효율을 찾는 문제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피치 타임에 의한 라인 바란싱입니다. 이 피치 타임은 뭐냐 하면요, 제품이 하나 떨어져야 할 결론적 시간인데 쉽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작업 시간을 생산량으로 나누면 끝납니다. 이게 피치 타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대표적인 피치 타임은 T 나누기 N인데요. 즉 개당 생산 시간이 되죠. 여기서 여율이라든지 로스율을 감안을 합니다. 여율하고 로스율을 감안하게 되면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생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얘를 나누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게 뭐냐면 등비급수 계산이죠. 이 자체는 일정 비율로 나오니까 이것을 이렇게 나오면 무한적으로 이것이 개수가 되죠. 그래서 이걸 T로 나누면 되는데 이걸 위로 이렇게 올린 거예요. 무한급수에서.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T의 모든 거를 곱한다. 1보다 작은 값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피치 타임은 로스를 감안하면 훨씬 더 떨어져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n분의 t보다는 작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도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옛날에는 이 라인 바란싱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올 때는 혹간 나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시험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정도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표법에 의한 LOB법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작업을 전부 세분화해 놓고 작업을 묶어가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조립 공정을 편성하거나 건설 현장 등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정을 설계하기 위해서 요소 작업을 쫙 풀어놓고 순서를 연결한 다음에 그것을 하나씩 묶어서 공정으로 구성할 때 활용하는 기법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것을 해나가는 순서가 나오는데요. 순서는 뭐냐 하면은 일단 목표 피치 타임을 놓고 이 목표 피치 타임에 대해서 조립도를 그린 다음에 그 조립도를 묶어갑니다. 그걸 진행도표라고 하거든요. 묶어서 그것을 가지고 바란스를 맞춰보는 균형성 작도로 나가는데 이 순서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그럼 첫 자만 외우세요. 저는 이까지는 안 외우고요. 이건 마지막 단계거든요. 바란스를 보는 거니까. 무조건 따질 것도 없고 앞에만 외우는데 목조지 이렇게 외웁니다. 그냥 뭔가 그냥 특별한 뜻은 없지만 그냥 앞대갈 글자만 탁 읽다 보면은 문제 풀 때 크게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출문제랑 같이 비교해 보시고 편하신 대로 외우는데 반드시 이 순서는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도표법에 의해서 계산할 때는 라인 바란스율을 따지지 않고 불평형률이라는 게 시험에 나온다. 이 불평형률은 뭐냐면요, 각 작업의 표준 공수의 합계 대비 손실 공수, 즉 전체 공수에서 작업 공수를 빼게 되면 손실 공수가 되죠. 손실 공수와 작업 공수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작업 공수에다가 불평률을 곱하면 손실 공수를 알 수 있다. 즉 불평률이 얼마냐? 20%다. 근데 작업 공수가 얼마냐? 그럼 작업 공수가 100공수다. 그러면 20공수를 날렸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불평률을 보고를 하라는 이유는 이 불평률만 보면은 그냥 날리는 공수의 값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불평률과 그 다음에 불균형률은 분명히 계산하기 다르거든요. 불균형률은 여기가 MTmax입니다. 불평률은 시그마 TI예요.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목조지 문제에서는 라인 편성의 배정규칙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그냥 답을 외워두는 방식으로 가시고요. 이것은 꼭 이런 원칙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설명을 하자면 처음부터 분석할 때 이런 것들이 시간이 큰 것들이 전체적으로 편성하는데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큰 거 위주로 먼저 묶어라 이렇게 묶고요. 예를 들면 피치 타임을 62초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22초에서 얘는 18초니까 합치면 40초가 되죠. 얘는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50에다 61이 되죠. 예, 바로 이거 두 개만 묶으면 60이 아주 근접한 숫자가 되죠. 즉, 큰 수를 묶는 것이 라인 편성하기에 훨씬 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원칙으로 이것저것 나와 있는데 실전에서는 꼭 이렇게만 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고 답이 뭐냐는 거 알아두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론하고 실제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솔직히 이걸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저런 원칙 몰라도 이거 다 했었어요. 그리고 저 원칙대로 한 게 아니라 가장 효율적으로 묶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법칙에 의해 가지고 라인을 편성해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라인 편성 수법으로는 피치 다이어그램법, 피치 타임법, 그리고 도표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시뮬레이션법이 있는데 그 외에도 균형을 목적으로 한다면 대기 행렬 이론, 즉 퀸 시어리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기출문제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